대한민국이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꺼낸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항상 까내리던 북한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28일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남조선 호정광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이 한 해 동안 공개한 신무기들을 세세하게 폭로했습니다. 6.8mm 소총과 지뢰 탐지기 같은 작은 무장부터 시작해 레드백, KF-21 등 첨단 무기까지 그 수가 무려 40여 종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무기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탄두 중량이 6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탄두 중량을 늘려 미사일 사거리를 고의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이 고위력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이 9톤에 달할 것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최초 언론에 공개됐을 당시 6톤이라던 탄두 중량 유속 기사를 거치면서 7톤부터 8톤까지 커져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북한의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에 중국 지도부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약 9톤 탄두가 실존한다면 계속 늘어나는 탄두 중량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조만간 10팀 이상의 초거대 탄두를 얼마 안가 배치하거나 ICBM 급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을 전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이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래도 중국은 최근 대한민국이 각종 실험을 통해 우주로켓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마당에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유. 이제 중국은 한국의 핵 공격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만에 하나라도 가뜩이나 미사일 전력이 최강인 한국이 여기에 핵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를 두고 수백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눈치를 봐야 할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주변국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달했을까요?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북한이 우리 실력을 인정해줬다는 것만 봐도 한국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스펙이나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8일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끝을 모르는 동족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남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들을 나열했는데 이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발작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단기간에 세져도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 9톤 탄두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시절 미사일들에 비해 단순 계산만으로도 18배가 더 큰 괴물 탄두인데요. 또 이 미사일이 타겟을 목표로 낙하하면서 생기는 중력과 속도와 무게로 늘어날 에너지 값을 생각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수준의 미사일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위력 역시 엄청나게 분명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콘크리트 및 지하 갱도를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군 전문가는 미 유례없는 초거대 탄두 미사일이라면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북한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런 북한보다 더 발칵 뒤집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적당히 강화해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할 맹견으로 쓰려 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강해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묶여있던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을 얕잡아봐도 한참 얕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상상을 한참 뛰어넘는 엄청난 무기를 공개하며 미국을 경악해 했는데요. 지침이 해제된 지 단 4개월 만에 SLBM 시험 발사, 고위력 탄도미사일 공개, 천룡 공대지분리 시험 성공, 무주발사체용 고체 로켓 본격 개발 등 초대형 프로젝트들 면달아 터뜨리며 그동안 감춰왔던 능력을 대중에 말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국가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지 않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이 엄청난 혁신을 보고 미국은 한국을 그저 그런 맹견이 아니라 믿을 만한 동맹으로 대우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한국을 가입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협력체에 한국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깜짝 놀란 미국의 모습조차도 중국이 겪은 충격에 비하면 별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번 우리가 공개한 것들에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무기들을 엮다 보면 인류 최강의 무기인 ICBM이 있고 그 뒤에는 핵무잠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태까지 발표된 기술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들만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이 9톤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두 중량을 500kg로 줄인다면 10,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바뀌게 되고 이는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것입니다. 파괴력을 더 증대시키는 다탄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거리 미사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일례로 미국의 주력 ICBM인 미니트맨 3에 탑재되는 W-87 핵탄두가 한 발당 500kg/L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로켓 추진 기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핵 개발 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특히 로켓과 원자로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먼저 로켓 기술의 경우 한국은 러시마의 실수를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은 나로호를 검증하기 위해 러시마 흐루니체프사에서 지상 검증용 발사체를 사왔습니다. 당연히 모형을 사온 것인데요. 그런데 흐루니체프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모형이 아닌 완전한 엔진을 보냈던 것인데요. 당시 한국항공우주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모험을 새로 만들기엔 예산이 소요되니 그냥 새로운 것을 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러시아 당국은 서둘러 발사체를 회수하려 했으나 발사체 모험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항우연은 무사히 첨단위 엔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흐루니체프사의 사장이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로켓 엔진과 관련된 기술은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 게 모든 우주개발 선진국의 태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례없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2월 28일에 열린 무주정책 포럼 간담회에서 한국은 고체연료 연소 시험에 성공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이 시작되었음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고체연료는 특히 미사일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데요. 구조가 단순해서 장비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연료를 탑재한 채로 보관할 수 있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보다 반응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 추진력이 매우 강해 적은 양으로도 큰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 미사일에서는 고체연료가 선호되는데요. 이에 더해 ICBM의 필수 요소인 단분리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실험을 통해 로켓 분리 기술을 입증했는데요. 비록 3단 로켓에 문제가 발생해 의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로켓의 3단 분리는 성공적이었으며 문제점 역시 곧바로 파악됐기 때문에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는 대한민국 항공무주 기술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기술은 로켓뿐만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대 핵무기 중 가장 은밀한 SLBM 역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수중 발사 시험을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을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SLBM을 싣고 항해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국방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SLBM은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지상에 놓여있는 미사일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만전합니다. 하지만 SLBM은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되어야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SLBM은 장기간 보급 없이도 은밀히 작전 수행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SMR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로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실상 완성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SMR 원자로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의 약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3분의 1에 불과해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기술을 응용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언론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SMR 원자로를 이용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보도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고동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SMR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반박한 곳이 우리 국내 원자로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즉 우리 연구기관이 우리 기술력을 폄훼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탑재한 핵잠수함과는 성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번 건조하면 해체할 때까지 연료 공급이 필요 없는 고농축 우라늄 탑재 핵잠수함과 달리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약 10년에 한 번 연료봉을 교체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교체하면 10년이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프랑스는 루비급 잠수함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핵잠수함을 건조해 운용한 적이 있으며
한때 바라쿠다급으로 불렀던 쉬프란급 공격 원잠을 배치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쉬프란급에 사용된 K-15 경수로 원자로를 개조해 만재 7만 5천 톤급 차기 항모인 PANG에 탑재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파이로 프로세싱 등 핵재 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국제 정세에 맞춰 간을 보려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이미 개발한 여러 전략 무기들을 온갖 제약에 묶여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풀리면서 그동안 숨겨뒀던 빗장을 열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막말을 자행해 대한민국 여론이 격분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공개했는데요. 김여정은 24일 ICBM 발사 이후 실시한 국군의 대응 사격과 엘리펀트 워크 훈련, 천궁이 개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미 평화를 깨트린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분수도 모르고 북한에게 도발을 자행한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보거가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강력한 한국의 군사력의 겁을 집어먹고 억지를 쓰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자신의 몸집을 부풀린들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 세계의 제재 속에서 대부분의 기술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기술에 기생하며 인민들의 피를 빨아내 겨우 핵폭탄 몇 발을 만든 기술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기초과학 기술을 발달시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뻗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로 북한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5일에 북한을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남한은 무력 상대가 아니다라며 변명했습니다. 전날까지의 거격 발언이 어디까지나 협상을 위한 화전양면 전술이었음을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북한이 핵공갈은 실존하는 핵무기에 기반을 둔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대비책을 얼마 전 무리군이 내놨습니다. 지난 3월 30일 무리군은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미사일 지침 및 폐기된 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아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들 통해 대한민국의 무주 기술력이 북한의 로켓 기술을 아트키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생겼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진을 중심으로 군이 고체 로켓 기술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체 로켓에 대한 섬세한 정보나 논란에 대해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주 강군의 첫 단초가 될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 출판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시험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까지 기술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이번 고체연료 발사 성공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성과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실증 시험을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몇 년 뒤부터 배치될 소형 점차리섬의 발사체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통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입증했습니다. 군 당국은 언론과의 보도자료에서 고체연료 기술은 이미 북한을 뛰어넘었고 북한의 ICBM은 맹독성 물질인 사산화 미질소 연료로서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자료가 밝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이 개발한 ICBM을 뛰어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경고를 북한에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제약으로 인해 고체연료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습니다.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려 할 때마다 미국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자주 국방에 마침표라 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성능 탄도미사일 현무 2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 2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투자를 강화해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2톤 이상의 고중량 탄도를 사용하는 현무사를 세상에 공개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4차 개정 이후 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고체 로켓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침이 개정된 지 1년 남짓한 2021년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종합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삼삼할 수 없을 정도로 최단 기간에 시험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력을 다시 평가했는데, 이는 미사일 개발사에서도 단기간에 톡자 개발한 독보적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 발사체 시험을 통해 더 완전에 가까운 ICBM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다탄두 핵탄도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됐으므로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우주 로켓을 만들 수 있으므로 더 빠른 발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핵탄두만 없는 핵무기 보유국이라 할 만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가 긍정적인 효과만 남겼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간 우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시험 공개로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로켓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제1무기거래 규정, 일명 ITAR을 위반했다는 점인데요. ITAR에 따르면 군이 주도하는 로켓 개발은 ICBM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는 ITAR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 공개를 군이 주도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국산화가 어려운 정밀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주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테다 모든 정밀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ITAR 위반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우주기술 개발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밀축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 과정에서 경제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체 연료를 개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실제로 고체 연료는 민감한 맥체 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해 대량 양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고체 연료를 이용해 수명이 짧은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개발해 가성비 있게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진짜 고체 로켓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그저는 가리고 마음에 불과한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발사체는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로켓이 될 수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이미 고체 멜류를 사용하는 현무 시리즈를 실천 배치한 나라입니다. 이미 고체 로켓을 무기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제법을 지키자고 전쟁 억지력이 있는 ICBM 개발을 포기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ICBM급 발사체를 더 서둘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공개 이후로는 고체 로켓 개발은 민간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데 쓸 작은 고체 로켓이 아니라 차세대 우주 개발용 고체 로켓 엔진 개발에 한국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로켓 기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 ICBM을 개발해 성공한 데다 불과 수주 전에 더 고성능의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역량이 너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핵공갈을 서슴지 않는 북한의 ICBM 개발은 매일 떠들어대는 헛소리와 달리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실패한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조작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3월 24일 ICBM 시험 영상은 한미 양국에 의해 조작된 명삼으로 판명났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은 이미 실증에 성공한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 뒤 이를 새로 개발한 화성 17형 미사일과 엮어 마치 새로 개발된 미사일을 쏜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의 영상 분석으로 결국 실체가 전부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영상은 발사 당시의 기상, 로켓 발사 후 그 흐름, 김정은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 김정은의 손가락 부상 등을 분석했을 때 3월 24일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을 자행한 것인데요. 이는 3월 16일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 17형이 평양 3공에서 산산이 부서져 추락한 사건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평양에 사는 거주민이 일부 피해를 입었는데요. 북한답게 민간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평양 시민들의 불안이 삼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을 압박하기는커녕 북한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만한 상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미사일 기술이 우리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기술 개발에 투자를 줄여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일본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은 60년대 핵실험에 성공한 이래 꾸준히 핵미사일과 우주기술을 연구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도 당면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강력한 핵미사일의 수도 상당한데요. 이런 중국에 한국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개발과 양산이 가능하도록 로켓 기술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야 합니다. 또한 일본도 문제입니다. 여러 국내법에 묶여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의 우주로켓 기술은 세계 최정상 수준에 버금갑니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수십 회 발사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우주조직 JAXA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핵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력한 추진체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그 이유는 주변국과 달리 우주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감시와 지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2만 명을 동원한 초대형 열병식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북한은 조선민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북한은 얼마 되지도 않는 미그 29 전투기에 야광 등을 붙여 출격시키는 등 온갖 헛짓거리로 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허공에 흩뿌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엉망이던 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인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병식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열병식을 잘한다고 강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훌륭한 예시가 지금 러시마에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은 매년 5월 9일 독소전쟁 승리 기념일에 화려한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매년 T-14 아르마타, Su-57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며 러시아군의 강력함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마가 그렇게 자랑하던 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임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M2020 전차와 같은 신형 무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핵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군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북한의 핵위협이 한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중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합니다. 북이 SLBM으로 핵기습을 가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북한제 SLBM을 공개하며 일례로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SLBM은 기존의 북극성 5호보다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도 북의 도발에 대응 가능한 타격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해 북한을 추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초격차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SLBM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현무 44는 약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별로 길어 보이지 않지만 SLBM이라는 특성과 합쳐지면 도산 안창호급이 서해상에서 위치만 해도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미사일이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탄두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고작 연속 발사되는 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큰 발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발사를 통해 기존보다 파괴력이 몇 배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병과 미사일의 피해는 대부분 초탄에서 발생합니다. 초탄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참호에 들어가거나 엎드리는 등 방어태세에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량이 초탄에 비해 크게 격감하는데요. K9 자주포가 일문으로도 시간차 공격인 토트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넘은 것은 첫 사격에 최대한의 피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역시 동일합니다. 초탄 이후부터는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속 발사를 통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면 반응할 새도 없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연속발사 시험은 단순히 북한에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SLBM 위 개발과 배치를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LBM 기술이 부족해 북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례없는 빠른 개발을 추진한 것도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SLBM 개발의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월 9일 북한은 최초의 SLBM인 북극성 2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만보는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는데요. SLBM은 발사 직전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잠수함 특유의 은밀함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보다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일 전력 확보를 위해 SLBM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이 단시일 안에 몇십 년간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북한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보다 빨리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SLBM 핵심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고 2019년 MADEX에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극성 3호를 개발하며 한국에 몇 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2021년 9월 7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어 이런 격차는 불과 2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7년 만에 거둬낸 엄청난 성과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SLBM 발사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이미 수중 발사를 위한 콜드런칭 기술은 천국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고 도산 안창호급의 SLBM 발사를 위한 일부 조정 과정만 거치면 되는 수준이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SLBM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해 분쟁을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 역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확고하게 한국의 국방력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이 SLBM을 확보한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9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략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를 점령했지만 전선은 근 1년여간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는데요. 지루한 소모전에 대한 피로감과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길어진 전쟁의 회의감 때문인지 미국과 서방사회 내에서 조금씩 휴전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영토 회복 의지를 천명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에 대해 가늠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세계의 자국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1년 9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항상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이번에 호소만큼 절박한 심정을 담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꾸었던 악몽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전쟁에 누적된 피로감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서히 잊히고 있습니다. 약 1년간 고착됐던 우크라이나 전선은 현재 겨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스푸티차 시즌에 돌입하면서 러시아가 무려 1000km에 이르는 긴 방어선을 구축한 지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진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선은 거꾸로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 물자 재고가 바닥난 러시아는 한번 판매했던 무기 체계를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집트에는 과거 수출했던 Mi-8, Mi-17 헬기용 엔진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치고는 너무 구질구질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충원된 물자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 7일 재점화된 아우디이우카 공방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시아에 이 정도 여력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수출했다가 회수한 무기, 북한에서 넘어간 싸구려 포탄들이 꾸역꾸역 러시아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방사회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전선보다 가자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여기엔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중동이 가지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쟁이 근 2년여간 진행될 거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조치는 이전에도 있어 왔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러시아가 우위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선전하며 자국 수도를 지켜냈을 때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박수를 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좋아하는 법이죠. 또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점점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가 예고했던 대반적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껏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 사회도 슬슬 회의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막대한 재정과 무기를 지원했음에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100조 원 이상의 재정과 무기,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쏟아부었고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들 역시 막대한 규모의 무기 시스템과 재정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미국입니다. 지난 9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만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면설 요청을 거부하며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공화당은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는지, 지원받은 무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따져 물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대접하며 환대하던 지난 2022년 12월과는 상반된 태도입니다. 미국 내 여론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난 7월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48%이며 약 51%의 응답자는 미국이 이미 충분할 만큼 지원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전쟁의 피로감이 누적되었음을 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의회의 변심은 최근 발표된 지원 규모에서도 확인됩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는 1억 2,500만 달러, 한화 약 1,630억 원 규모의 무기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터부터 3억 달러에 달했던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미국은 지원 규모 감소의 이유를 최대한 오래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찮다는 게 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예산만 처리 과정에서 미 의회가 백악관이 제출한 만보 예산만 중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만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PDA, 즉 대통령 사용 권한으로 추가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미봉책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먹친 데 덮친 적으로 미국과 EU 당국자들 사이에서 평화협상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소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화협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MBC 방송은 지난 10월 약 50여 개국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국방 면락 그룹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이는 장시간 교착 상태에 놓인 전선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각국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과 미국 내 달라진 분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사회는 지속해서 병력이 충원되는 러시아와 달리 병력 부족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기 지원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국제사회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슬로바키아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만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많은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지금, 겨울이 되면 또다시 전 세계는 곡물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끝내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게 되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군사적 위협을 목전에 두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화 험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EU가 우크라이나 가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EU 가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모는 12월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험상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면
내친 김에 나토 가입까지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점령당한 땅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이득을 취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땅을 제외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는 정작 크림반도 내 물 공급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드니프로강 상류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러시아는 개전 이후 공세를 통해 드니프로강이 관통하는 헤르손주와 북크림 문화를 장악하고 크림반도 내 수로와 전력 공급 체계를 복구했습니다. 침공의 핵심 목표였던 돈바스와 헤르손, 크림반도 연결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하고 러시아군이 통제하던 동만 드니프로강 동안 지역까지 진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전쟁이 끝나버리면 크림반도 물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껍데기뿐인 승리는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푸틴의 정치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의 서진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면적의 15%를 차지했다곤 하나 이 역시 당초 러시아가 확보하려고 했던 땅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도 부담입니다. 과거 엘친 시절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었던 러시아는 현재 사망률이 출생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병합을 통해 인구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조차 요원해집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자국 경제의 방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했던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서방의 테러 제재는 시아의 유럽 무역 매출을 감소시킨 반면 중국 및 인도와의 무역 비중을 높였고 서방 금융 시스템의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수출의 90%를 차지하던 달러와 유로화 결제 비중을 전쟁 이후 50% 이하로 대폭 낮추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반대급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러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붕괴와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무혈입성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 하나에 모든 수출 역량과 자금을 집중했고 이 바람에 중국 의존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자칫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락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예상하듯 작금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홀로 방어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처참한 군사력에도 불구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러시아는 자국 경제를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의 입김은 더욱 세질 것이며 종국에는 정치적 의사결정마저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잊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모든 글로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강력한 군사력이 견고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이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처럼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일 것입니다.